자, 일단 뭐 제 스스로의 기준에서만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전체 시장이 그런 건지 일단 2600포인트의 기준이에요, 지금. 참 웃기지도 않는 시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웃기지도 않는 거는 부정적인 것만을 논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솔직히 종목별로 힘겨운 것도 있고 또 오늘 편입한 뭐 LNF 같은 경우에 평균 단가 대비해서도 훅 밀려 내려가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전체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지금 2600포인트 맴돌고 있는 지수 대비 뭐 버겁거나 그렇진 않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는 저만 그런 건지 하여간에 조금 최근 며칠 동안이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또 종목군들로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있고요.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똑같은 기준이지만 저도 제 스스로도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다 보면은 저도 제가 스스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고 스스로 또 세뇌가 돼요. 뭐 쉽게 얘기한다면 포스코 퓨처엠이 어제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오늘 장중 6%까지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짜증스럽기도 하고 실질 손실도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인데 결론은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얼마 밀린 거냐 이거죠. 또 주간 단위 주봉에서 얼마큼 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과연 최고점에 전부 다 사신 건지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오히려 뭐 자신감 갖고 행복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을 26,000원대 그것도 높게 잡은 거죠. 실질적으로 뭐 25,000원대 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뭐 결과론 쪽인데 잡을 수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 뭐 훅 치고 올라가는데 매수 강도를 방송에서만 강하게 드리고 실제 문자를 발송을 해드리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가 계속 엇박자로 좀 꼬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그 심리적인 면만 좀 잘 이겨내면 지금장 뭐 나쁘지 않죠. 글로벌 증시가 어찌됐건 사상 최대치잖아요. 에? 미국도 지금 보여드릴 건데 미국 장난 아니에요. 지금 미국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100포인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세뇌시켜드리는 이유가 그걸 알고 계셔야지 시장에 대해서 야 끝내주는 시장인데 우리만 못 가는 거야. 어차피 그럼 글로벌 증시하고 연동된다고 치면 야 우리 이거 대박인데 그럼 요번 대박장에 내가 소외가 안 돼야 되겠는데 소외가 안 되려면 어떤 종목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이런 걸 다 좀 시나리오를 짜놔야 된단 말이에요. 전략을 짜놔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뭐 우왕좌왕하다가 우왕좌왕하다가 놓치고 또 내동매매하게 되고 고점에 잡고 또 눌림목에 또 손절하게 되고 또 돌리면 또 따라붙게 되고 이 어려운 그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에 좀 차분차분 하여간에 저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만에 하나라도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컨트롤 못해서 욱 하더라도 마이크를 제가 쥐고 있다 보니까 막 마음은 급하고 제대로 읽지 않은 상태에서 막 그냥 응? 왜 그러세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속상해하지 마시고 차분차분하게 한번 들여다보면서 기준을 잡아보자고요. 오늘의 기준에서도 뭐 얼마든지 종목은 많잖아요. 어제 같은 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적절하게 잘 편입할 수 있었고 오늘 어찌됐든 뭐 탄력적으로 좀 움직임을 줬고 또 힘겹게 했던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어찌됐건 뭐 지금 가격이면 거의 99%는 수익이시죠. 5만 원 마지막 매수자인 나간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자 시황부터 한번 좀 놓고 보시자고요. 시황 전체 시황 이걸 알아야 대처가 돼요. 단 한 번도 글로벌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하고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진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2015년 이후부터 해서 이 그 금리를 올리는 기간, 요 금리를 올리는 기간. 그러니까 2015년 12월에 금리 올린 게 11년 2004년 6월부터 금리를 올렸거든요. 기존에 맨 처음 그 2000년대 들어서 금리 첫 올린 게
15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금리 올린 게 2006년 6월이란 말이에요. 17번을 한 번도 안씩 올렸어요. FOMC 회의할 때마다. 그렇게 해서 2006년 6월에 마지막 금리를 올렸을 때 대비하면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처음 올린 겁니다. 2015년도에. 그 정도로 경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난번에 한번 이제 환율에 대한 교육을 길게 해드렸는데, 금리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은요, 앞으로 여러분들 평생 한 200년 동안 주식 하실 동안에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와 박수치고 막 이야 초대박이다. 시장 분위기는 금리 올린다 그러면 굉장히 징징대고 야 금리 올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고 막 굉장히 부정적인 해석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시점부터 여러분들은 폭발적인 랠리가 형성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금리를 낮춘다고 하면 최근 들어서 맨날 그러잖아요. 야 금리 언제 낮춰? 내년부터 낮춘다는데 야 내년부터 낮출 수 있어. 그 정신 나간 친구들 하는 얘기 듣지 마시고 금리를 낮춘다라고 하면은 그 낮추는 시점부터 시장은 박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금리가 바닥금리가 형성되고 그리고 나서 유동성 풀어주고 막 경기부양책 내놓으면 그때부터 다시 랠리.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 시점부터는 폭발적인 랠리. 그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흘러왔고 계속 그래 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의 글로벌 증시는 이렇게 연동이 돼 있었고 미국만 유독 더 강한 흐름을 띈 거예요. 미국만 유독 계속. 얘는 뭐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사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돈을 지네 마음대로 찍어내고 그러니까 돈 찍어서 먹고 산다 표현하는데 그건 아니고 채권을 찍어서 채권 팔아먹어서 먹고 살죠. 누구한테 팔아먹어요? 중국, 일본, 사우디, 우리나라, 대만, 스위스 이런 데다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 세계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국가들이 전부 미국 채권 사주는 국가들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얘네들은 겉으로는 정치적인 기준에서 뭐 싸운 척하고 헛소리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싸우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응? 와, 뭐 환율 조작국 어쩌고저쩌고 중국이? 응? 야, 중국 때문에 대중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해서 이거 중국 애들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렇게 했다가는 세계 외환 보유고 1인 중국이 미국 채권 안 사주고 갖다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거야? 세계 경제가 무너지죠, 그러면. 사우디한테 꼼짝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우디가 미국 채권을 중국 다음으로 많이 갖고 있죠. 또 일본. 어쨌든 하여간에 미국 쪽만 월등히 좀 더 강한 부분인데 전체 추이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여겨보실 부분이 이때죠. 2018년도까지 금리 인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그렇게 됐고 결국은 파월이 손을 들고 금리를 낮추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시장은 사실 어려웠고요. 근데 인위적인 금리 인하였기 때문에 그때는 멈춰 있었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시장 바닥 찍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급격한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로 금리로 와요. 근데 제로 금리로 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 제로 금리로 왔을 때가 그러면 앞전에 제로 금리를 만든 시점은 언제 제로 금리를 만들었죠? 리먼 터지고,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터지고, 서브프라임이 2007년도에,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자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이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에 프라임이 80%, RTA가 10% 수준,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이 10%, 3금융권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신용도가 3등급,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이라고 치면 제일 낮은 등급 쪽에 파생상품을 굉장히 많이 팔아먹은 거죠. 누가? 금융기관이. 그래서 그게 골마 터져서 무너지게 된 게 2007년도 초에 드디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고 결국은 2006년 6월까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 인상했던 부분을 결국은 2006년 6월에 멈췄잖아요. 금리 최저점에서 5.25에서.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인하를 하죠. 언제 인하를 합니까? 2007년 9월에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게 글로벌 시장의 정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글로벌 시장은 2007년 언제요? 2007년 10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미끄러져요. 9월에 금리 인하를 이제 중순 이후에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7년 10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어요. 그 이후에 11월 달에 정점이 되고 무너지죠. 미국 쪽의 금리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이걸 뭐 눈으로 보셔야 여러분들은 또 믿으시니까 이렇게 해서 놓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에 이렇게 2000년 이후에 흐름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항상 마찬가지인데 금리 인상기에는 시장은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는 거고요. 금리 인하 시기에 급락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그 자락입니다.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이게 17번, 1년에 FOMC 회의는 몇 번이요? 8번 열립니다. 1년에 FOMC 회의는 8번 열립니다. 1년에 FOMC 회의는 몇 번? 8번 열려요. 금통이 8번 열려요. 그렇게 해서 8번의 그 FOMC 회의가 있는데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8번 그리고 한 번 더. 그래 17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촘촘히 올라가죠. 어떻게 올린 거예요? 25bp씩 0.25%포인트씩 올려서 1%의 금리가 얼마? 5.25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는 시장은 어떻게 된다? 글로벌 증시는 폭등 랠리다. 왜?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좋은 경기 속에서 유동성이 너무 넘쳐나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파르게 형성되면 뭐가 문제가 돼요? 부익부 빈익빈이 확장이 되면서 우리 같은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많이 쓰겠다는데. 그래서 긴축을 단행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는 거예요. 과소비하지 말라고. 안 그러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예? 왜 올리는지 그것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금리는 항상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급격히 내려요. 급격히. 왜? 경기가 문제가 발생되면 내립니다. 그러니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올린 거고 이게 매달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이 내릴 때 기준이 언제냐면 그게 바로 2009년, 2007년 9월에 이렇게 보시면 내리는 거예요. 그죠? 4.75로 내렸죠. 그 앞에는요. 2006년 6월 말 5.25 그렇게 하고 0.5%포인트 50bp를 2007년 9월 18일 날 내리는 겁니다. 윤정도 머릿속에는 안 들어있는 게 없어요. 다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리먼 브로더스의 전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문제가 된 거고 그 주택담보대출에 프라임, RTA, 서브프라임이 있는데 그 서브프라임이 3금융 그러니까 신용도가 제일 낮은 쪽에 문제가 골마 터져서 전 세계 GDP의 10배가 넘는 파생 상품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막아보다가 결론적으로 2007년 12월까지는 저렇게 4%대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08년 1월 달에 뭐 또 내리고 계속 내리는데 이때 리먼이 아닌 미국의 5대 IB 중에서 베어 스턴스가 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리먼이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순위가 이제 리먼이 4위예요. 베어 스턴스가 5위, 리먼이 4위, 3위가 메릴린치. 메릴린치는 어떻게 돼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넘어갑니다. 파산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인수를 해서 살려주죠. 그리고 나머지 골드만삭스하고 JP 모건 스탠리 쪽은 살아남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금리 인하를 해서 앞부분의 1% 금리가 아니라 제로 금리로 낮춰요. 이 앞부분의 1%는 그 이전에는요 3%였어요. 바닥금리가 3%. 9.11 테러 터지고 1%로 낮춘 거예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로 금리로 낮춥니다. 그리고 제로 금리로 낮춘 이후에 그래도 시장이 안정화가 안 되니까 2009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 버냉키 회장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 할 정도의 양적 완화라는 게 그때 처음 나온 거예요. 금리만 낮춘 게 아니라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돈을 뿌린 겁니다.
경기를 살리려고. 응? 그러고 나서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린 거죠. 얼마 만에? 여기 스타트 자리로 잡으면 11년 6개월 만에. 그리고 요 끝에 자리로 잡으면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거예요. 여기로 잡으면 또 다르죠, 얘기가. 제로금리, 마지막 제로금리가 형성된 부분에 2008년 12월 이후에 몇 년 만에 7년 만에 금리를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 금리를 올린다는 게 뭐라고요? 경기가 살아나서 올린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금리를 급격히 낮추는 거예요. 뭐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바닥금리, 제로금리까지. 그러면 여기서 따져볼 건 뭐냐면 똑같은 제로금리인데 요 당시에 제로금리 이후에 여기까지 해서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경기가 살아났잖아요. 지표가 굉장히 좋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코로나19 때문에 급격히 금리를 내렸는데 지표가 이 당시처럼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금리를 올릴 정도의 수준의 그 지표, 그 살아있는 지표, 여기서 둔화됐다 할지라도 이 정도 제로금리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 정점을 찍고 무너질 때처럼 GDP의 10배에 달하는 파생 상품에서 그 거품이 터져서 세계 경기가 무너지고 글로벌 IB가 무너질 정도의 문제가 발생된 거냐, 코로나19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 나가고 정신없는 그 방송 나오는 친구들, 낮에 나오는 분들 말고 야간에 그 유료 활동하는 윤정두 같은 그런 친구들이 경험도 없는 것들이 나와서 무슨 코로나19가 좀비가 나오는 것처럼 얘기를 해대고. 근데 보시면은 사스가 이때 터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대 메르스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각 중앙 정부에서는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부양책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추경. 그렇게 해서 돈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걸 명분으로. 정부는 돈을 뿌리고 싶어. 왜? 그 다음 선거에서 이기고 싶으니까. 야당은 돈을 못 뿌리게 해. 왜? 그 다음 선거에서 자기네가 이겨야 되니까.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도 뭐 서로 그냥 돈 뿌리고 난리가 났었죠. 거기다가 대선 기준에서도 서로 돈을 더 많이 뿌린다고 난리가 났었죠. 결론적으로는 파생의 문제가 발생돼서 세계 경기가 문제가 되는 흐름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시장의 랠리는 V자형으로 나온 겁니다. 떨어진 것만큼 V자형으로 나온 거예요. 물론 이때도 안정화되고 유동성 땐 V자형으로 나왔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잘 보시게 되면은 이 금리라는 부분을 올리게 됐을 때에 랠리가 있었느냐 했을 때 여기는 어마어마한 랠리, 여기도 어마어마한 랠리. 다만 이제 2018년 이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 때문이었는지 일단 하여간에 정점 찍고 이제 좀 글로벌 시장이 휘청휘청하긴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코로나19 터지고 일시적인 폭락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그럼 V자형이에요. 진짜 어느 방송에서든 방송을 떠나서 어떤 전략도 무조건 다 뭐 제2의 IMF다부터 해서 별의별 헛소리 하면서 전부 손절 내지는 어버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버버. 아, 이거 V자형으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돈 유동성 무지하게 뿌리니까 오히려 랠리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게 아니라 어버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때 누가 폭락했겠어요? 당연히 금융주가 폭락했겠죠. 그리고요, 우리나라 기준에 건설주 폭락했겠죠. 윤정도는요, 금융주 건설주를 여기서 사들였어요. 다. 우리나라의 1금융권이 무너지면 그건 끝나는 거지. 그런 그 기준점의 전략이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남들은 난리가 났다 그러고 긴축 금리를 올리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경기가 둔화되는 게 아니라 침체된다는 표현을 하죠. 이 정신 나간 것들이 무슨 침체가 되나? 아, 연준 의원들이 그렇게 바보들이어서 금리를 그런 식으로 올릴까요?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점이 2021년 기준에서부터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 게 옳죠. 그런데 21년도에 금리를, 그러니까 긴축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랬던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도 대선이 끝나서 대선 이제 새로운 대통령 취임을 하고 경기 부양책으로
2조 달러 이상을 뿌리죠. 그건 선거할 때 약속을 했던 거야. 누가 당선돼도 똑같이 뿌릴 거란 말이야. 그 돈을 뿌리는 과정 속에서 버냉키 의장이 파월 의장이 갑자기 그 당시 비둘기파죠. 금리 안 올려도 돼요라는 2조를 뿌리는 데는데 거기다 한쪽에서는 2조를 돈을 뿌리고 한쪽에서는 유동성을 긴축을 하나?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 마십시오의 기준이 된 거고. 하여 결론은 이렇게 가파르게 올린 금리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저 속도를 주지를 못합니다. 저렇게 올려서 경기가 침체될 것 같으면 저렇게 대처를 안 하죠.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당시에 여기서부터 올렸다면 21년부터 올렸다면은 이렇게 가파르게 안 올려도 돼요. 얘랑 똑같이 올리면 돼. 25bp씩 17번. 근데 그 속도가 가파라진 거는 대선의 영향이 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차트 보면서 한 번 더 짧게 설명을 드릴 건데 결국은 뭐 몸 상태 안 좋은다라더니 뭐 더 길어졌어. 자, 똑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와 똑같이 간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다우지수와 뭐 S&P 500 지수로 설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 그리고 아시아의 선진국 분류는 일본 니케이죠, 사실상.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수. 다 똑같이 가요. 이때도 똑같이 갔습니다. 다만 미국만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고 조정받을 때는 사실상 비슷하게 조정은 받은 거예요. 급격한 조정은. 다만 이제 아시아와 유럽과 우리나라 전부 다 2015년 말에 그 종가의 저점을 다 깨고 내려왔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강세. 다만 전체 추이는 어때요? 전체 추이는 이렇게 그 다음에도 똑같이 돌립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작년 9월 말 10월 초가 똑같은 저점이 돼요. 그리고 똑같이 유럽과 일본은 사상 최대치 고점을 4월, 5월, 6월에 다 뚫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더 강했잖아요. 그 후유증. 자기들이 급격한 금리를 올려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눌러놨던 부분이 있으니까. 어찌됐건 지금의 기준은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100포인트 이상입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금 봅니다. 다시금 보시면 미국의 다우지수의 기준은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지금 얼마요? 5.12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해요. 곱해주면 돼요. 뭐 어떻게 3,300포인트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곱하기 얼마 95% 수준에 놓여져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 3,100포인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2015년 12월 말 그 흐름부터 해서 금리 인상 시기에 랠리가 나오죠. 랠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인플레이션은 언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긴축을 단행해 줘야 될 자리에서 긴축을 안 해주면서 이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금도 방송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지금은 전혀 쳐다볼 일도 없는 CPI, PPI가 이때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폭발적으로 CPI, PPI가 올라간 거예요. 금리를 올려줘야 될 시점, 긴축할 시점에 안 올려줘서. 그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는 22년 1월 달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어요. 이때가 CPI, PPI가 최정점에 달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CPI, PPI가 최정점이어서 인플레이션이 과도해서 시장 조정을 받는다는 건 다 뻥이라는 얘기지. 지표를 눈으로 보면 되는데 지표를 안 보고 시장을 대처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조정에서 일정 범위의 고통이 따르지만은 이게 대세 하락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드렸고 다행스럽게 이렇게 방어를 해준 거고 그리고 조금 이따 보실 유럽 장의 기준에 3월 달의 기준에서 유럽의 3월 달의 기준에서 어마어마한 하루에 5%, 일주일에 10%, 한 달에 15%의 변동이 나왔던 하락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변동이라고 합니다. 왜? 15% 밀리고 꼬리 달고 다 돌렸으니까 3월 달에. 그게 우크라이나 사태예요. 유럽도 영향을 안 받아서 출렁거리기만 하고 되돌려놓은 흐름을 오늘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지수 못 가는 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리만 못 간다라는 표현은 못하고 그냥 전부 그냥 우크라이나 사태는 언제 끝나요? 미국의 지방은행이 뭐 어쩌고 저쩌고 부채 한도가 어쩌고 실리콘밸리 뱅크가 어쩌고 정신 나가는 거지 진짜로. 그런 흐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그 결론은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든 뭐를 하든 먼저 번에는 그 환율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는데 금리는 무조건적으로 올린다 하면은 랠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를 가파르게 올린다? 랠리. 그 정도로 경기가 지표가 검증이 되는구나 라고 나중에 돼서 한 번 더 완전하게 비교 차트로 다 보여드리고 지금은 이 좋은 장에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이럴 때 막 그때 기억 안 나세요? 작년에 시장 맨날 깨져 오를 때 맨날 윤정두는 종목 얘기는 안 하고 방송 나가면 반 이상을 시황 얘기해. 지금도 소름 돋으려고 그래. 그렇게 시황 얘기하고 그렇게 건전하게 방송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대도 않는 어디 급도 안 되는 PD가 건방을 떨고 윤정두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확 그냥 막 그냥 소형 잡주 갖고 나와서 대박 나셨죠도 아니고 시황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장이 매우 좋은 장이기 때문에 굳이 시황을 어렵게 설명드릴 필요도 없어요.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 이런 장세에서는 듣고 싶고 귀를 열게 되시는데 진짜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지금은 뭐 장 좋은데 무슨 장 안 좋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심리인 거고 그리고 눈을 감고 계시는 거고 눈을 떠서 눈에 보이는 거 확인하시고 그거에 대처를 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주식입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다우지수가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 지수 환산했을 때 3100포인트 위쪽에 3135포인트 그 수준에 놓여져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거 보셨잖아요.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방향성은 항상 똑같았다. 저점도 똑같이 찍었고 고점도 똑같이 찍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 이런 거예요. 자, S&P 500 지수 봅니다. 얼마야? 저점 고점 대비 5.25 똑같이 그러면 3130포인트 수준. 나스닥은요. 맨날 나스닥 핑계 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술주의 비중이 높아서 헛소리. 대만은 70% 이상이야. 우리나라는 2차 전지까지 싹 다 포함해서 40% 수준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나스닥은 11% 밀려 있어요. 우리는 21%, 22% 밀려 있고 정신 나간 거지. 그럼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를 찾아야지 맨날 시황 얘기하면 미국 거 갖다 붙이고 앉아 있어. 미국은 멀쩡한데 왜 미국 거를 갖다 붙여서 우리나라가 못 간다는 표현을 하냐고요. 그럼 얘도 똑같아요. 3,300포인트 우리나라 고점 대비해서 지금 얼마? 88.9%에 놓여져 있는 건가요? 그죠? 88.5%, 88.5. 곱해주면 되잖아. 88.5. 그럼 얼마? 2,900포인트에 있는 거야. 우리는요. 개뿔이나 무슨 2,600에 놓여져 있는데 거기서도 엉엉 울고 시장 뭐 얼마까지 밀려야 된다고 정신 나간 거지. 그럼 윤정도는요. 나스닥하고 비교해도 2,900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S&P 500 지수 다우 지수로 비교를 한다면 3,100포인트 이상 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요. 프랑스 까끄로 비교하면은 얘네 사상 최대치잖아 지금. 영국 똑같아요. 3,300가 있어야 돼. 마찬가지 독일로 치면요. 3,300가 있어야 돼. 유로스탁 50으로 치면요. 3,300가 있어야 돼. 일본으로 치면요. 얘 33년 만에 사상 최대치예요. 얘네 이렇게 되면 이건 3,600인 거지. 대만은요. 얘도 지금 뭐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네. 7% 밀려 있어. 그럼 얘도 지금 3,000포인트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개뿔이나 못 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신감을 갖고 야 이거 봐라 대박인데 왜 대박이냐고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랠리입니다. 그리고 유독 여기서 좀 많이 약세를 띄었어요. 근데 이거는 글로벌 시장이 비슷하고 이 저점 똑같이 찍습니다. 고점 똑같이 찍어요. 그리고 이번에 9월 말 10월 저점 똑같이 찍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디커플링인 거야. 고점 대비 21.59가 뭡니까? 나스닥도 11%인데. 그러면 결론은 이 디커플링은 풀린다니까. 한 방에 풀려요. 누구? 삼성전자 하이닉스 52주 고가 랠리잖아.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차트 보여드릴 거야. 52주 신고가 랠리야. 그리고 거기서 눌려 있는 거예요. 눌린 기간이 조금 길어서 짜증날 뿐이지. 걔네가 눌려 있으니까 못 가는 걸 뿐이지. 현대차 마찬가지고. 걔네가 조금만 움직여도 지수는 훅 치고 올라옵니다. 여기에다 대고 또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거품입니다. 2차 전지 그거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뭔 헛소리들이야. 지금 코스닥이 나스닥 수준도 안 돼요. 12%야 얘네는. 근데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다. 정상에서도 모자른 거지. 나스닥보다도 못 가 있으니까. 어? 대만보다도 못 가 있고. 무슨 말이냐면은 에코프로 BM에 쏠림 현상이 나와 있다 할지라도 글로벌 증시 신고가 랠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테슬라는 거품 아니야? 똑같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 그냥 뭐 막연하게 뭐 예전으로 따져드리면은 제약바이오 거품인 거 누가 모릅니까? 진단키트 거품인 거 누가 몰라요? 네이버 카카오 거품이었던 거 누가 몰라요? 알면서도 거래대금 최상에 놓여져 있으니까 변동성 매매 접근 범위를 가져가는 거예요. 다만 비중 조절을 잘해야지. 안 그러면 맨 끝자락에서 낭패를 본다니까요. 본의 아니게 퇴출이 된다고. 지금의 2차 전지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2차 전지의 에코프로 BM의 초강세 흐름에서 시장 지수가 저렇게 견인됐잖아요. 그러면 걔네를 빼고 난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까? 완전히 뭐 초존박살 바닥에서 돌리지도 못하고 있지. 응? 카카오 그룹주들 뭐 돌리고 있나요? 못 돌리고 있잖아. 그죠? 응? 카카오 그룹주들도 뭐 예를 들면 우리도 작년 11월에 접근을 했던 카카오 뱅크라든가 응? 카카오 뱅크 나와봐. 어? 얘는 그나마 코스피로 들어가 있죠. 카카오 페이 응? 이런 쪽 코스피로 들어가 있죠. 그나마 이거 주봉이죠. 월봉으로 봐야지. 월봉 고점 대비 얼마 빠져 있어요? 90%대만 이렇게. 응?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한 시대를 풍미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도 보름 만에 더블 수익을 낸 이런 애들 80%씩 빠져 있다니까. 코스닥의 지수는 크게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이쪽 거품이 빠진 대신에 2차 전지에 거품이 생긴 거, 그 거품의 랠리를 즐기시란 말이에요. 이런 애들처럼. 신풍제약 이런 애들, 응? 이게 뭐 정상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저 때도 수익을 못 내고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물론 몰빵해서 대박 나십시오.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 땅 반을 살 수 있어, 우리가. 그런 그 기준은 되지 않고요. 응? 시젠 이런 친구들. 응? 그런 기준까지 되지는 않고요.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터져 있을 때 시장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을 때에는 그것을 굳이 회피할 필요는 없다. 시가총액 규모에 따라서는 편입 비중에 대한 조절 부분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다. 조 단위가 넘는 종목, 또 5조가 넘는 종목, 또 10조가 넘는 종목, 그런 종목에 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 못합니까? 다만 하여간에 최종적으로 비중 조절만 좀 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눈 감아도 훗날을 예측할 수 있는, 똑같이 저점 찍고 똑같이 고점 찍고 똑같이 저점 찍고 다시 똑같이 고점을 찍는다니까요. 근데 디커플링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 붙는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처럼 대형주가 그냥 무너져 내리고 소형주에서만 움직임 나오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종목 검색기 올려드리고 이 종목 검색기에서 이 종목을 이렇게 잡아드리잖아요. 근데 S 쪽에서는 나오질 않아요. 종목이 S 쪽에서는 장중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S는 시가총액 3천억 이상 1조 미만이거든요. 잠깐 떴다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전체 거래대금 순위도 제가 수식에 넣어놨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순위까지도 한 30가지 이상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아예 안 뜨면 뜰 수가 없어. 원체 1조 이상짜리에서 거래가 뭐 속된 표현 미친 듯이 터져주니까. 그냥 조금만 거래가 터져주면은 뭐 3천억. 포스코 DX 앞전에 거래대금 터질 때 얼마였어요? 1조 4,500원이었죠. 1조 4천억 5천억이었죠. 오늘 1조 3천억 터졌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고점 돌파도 인정을 해주는 거야. 거래대금 1조라는 게 작년 하반기 두 종목뿐이 안 나왔다니까요. 작년 8월 24일에 현대로템, 작년 11월 11일에 카카오. 안 나왔어. 그리고 6개월 동안에 두 종목 나왔다고. 삼성전자 한 달에 두세 번 나오는 거 빼고 나면은. 근데 지금은 이렇게 투권 들면 포스코 DX가 거래대금 1조야. 오늘 거래대금 1조 넘긴 게 세 종목이에요. 예? 세 종목이나 1조를 넘겼다고. 에코프로 BM, 포스코 DX, LNF. 어마어마하죠.
작년에 1년에 작년 하반기에 두 종목 나왔는데 지금 오늘 하루에만 세 종목이야. 그럼 그 변동성을 왜 못 잡아내냐 이거야. 왜 못 잡아먹냐 이거야. 그 윤정도와 함께하면서 종목 검색기를 활용해서 잡아 드시고 시가총액 1조 미만 3천억 이상 1조 미만짜리 S쪽은 나오지도 않는 거 기도하지 말고 나오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막 어디 가서 무슨 야 하이드로 리튬도 한번 잡아볼까 이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응?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도 맨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심리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장은 지금 무지하게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중립적인 범위에서 잘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2차 전지 아예 안 하는 방도 있고 왜 무서워서 전문가들조차가 무서워서 건들지도 못해. 경험도 없어. 그 친구들은 무슨 경험이 있어서 뭐 기술적 분석하면 돼.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어디서 자기들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잖아.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거짓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거짓말이 쌓여서 방송 나와서 거짓말을 해도 아니 누가 하냐고 방송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데 누가 하냐고 아무도 모르는 거야. 작가가 알아, PD가 알아, 시청자분들이 알아. 좀 알고 계신 분들은 그런 방송을 보겠어? 아예 안 봐버리지. 그러니까 이거 뻥을 쳐도 먹히는구나 해서 거짓말을 하는 친구들한테 계속 속고 살고 있잖아요. 응? 주가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를 뭐 몰빵하세요 하는 친구들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전혀 못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철저하게 이렇게 포트 비중 잘 채워놔서요. 6월 이후에 포트 기준에서 13% 우승 포트 수익률이지만은 아니에요. 여기에 뭐 빠져있는 수익들 얼마나 많아요. 포스코 DX 수익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잖아. 오늘 우리가 포스코 DX가 없지만 얼마나 억울해. 그렇지만 포스코 DX 수익을 우리가 못 냈어요? 아니잖아. 더블 이상 수익 냈죠. 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또 한미반도체 수익 여기 있어요? 없죠. 마찬가지야. 7월달 포트의 기준에서도 시장이 지금 2,600입니다. 딱 2,600, 23으로 끝났어요.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움직인 게 거의 없어. 우리 포트도 마이너스 0.5예요. 근데 마이너스 0.5지만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수익 범위 한미반도체라든가 포스코 DX라든가 이스페타시스라든가 그 수익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결론적으로 올해 1월이나 특히 2월 그 2차 전지 수익까지 포함하면은 계좌 수익이 더블 이상 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블 이상 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좀 여유가 더 커야 되는데 윤 정도만 그런 건지 윤 정도만 뭐 뭔가에 쫓겨서 그러는 건지 근데 이럴수록 윤 정도가 차분해져야 돼. 히트 종목 하나 만들어 보려고 막 그냥 아무렇게나 변동 나오는데 매수 이러면 안 되고 후행성 얘기가 될 수 있지만 포스코 DX 같은 경우 방송에서 막 악을 쓰고 매수입니다라고 했잖아요. 우린 문자를 못 때렸지만 포스코 DX 자체가 뭐 1시부터 거래 터진 걸 방송하다가 문자 보내기는 그건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강력하게 매수 사인을 드리긴 했는데 문자가 나가야지. 13시부터 거래 터지면서 들어올렸죠.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잖아. 거래 대금이 터져 있으면 되잖아. 앞에 거래 대금을 넘기는 그 수준인 뭐 넘기라는 게 이걸 다 뭐 1조 4천원 무조건 넘기라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 거래가 수반되고 강세를 띄면 이거는 신뢰도가 있다. 내일 급락 반전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막 역부입장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 포트는 지금 멀쩡해요. 대박이에요. 그리고 종목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6월 포트, 7월 포트 봤더니 그게 문제가 될 만한 포트도 없어요. 근데 왜 그래? 윤정도 왜 힘들어해? 포스코 DX 추가 편입, 재편입 다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럼 하나만 딱 생각하십시오. 야, 윤정도가 주는 종목은 엄청 세구나. 차익 실현을 해도 밀리질 않는구나. 그러면 더 위에서라도 사야 되는구나. 그럼 냅뒀더니 더 가더라도 계속 할까?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 분명 말씀드리잖아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는 누굴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같은 2차 전지여도 포스코 퓨처엠. 왜? 똑같은 2차 전지더라도 지금 뭐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 상태에서라도 조정받을 땐 그래도 방어가 될 수 있는 쪽 조금이라도 같은 2차 전지 내에서 또 올라갈 때에도 조금이라도 명분이 있는 쪽 앞으로의 흐름에서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설명은 매번 드려왔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이런 쪽의 기준은 어때요? 지금 보시면 얘가 주력인 거예요, 사실은. 변동 유례, 수익 유례 범위에서는 당연히 2차 전지가 지금 뭐 탑의 역할을 하지만 실질 삼성전자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삼성전자 얘기하면 고개를 갸우뚱하고 야 삼성전자를 매수하래? 유료방에서? 돈 받고 매수 사인 주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 방 안에서 지금 최소 3년, 5년, 십수년씩 계시잖아요. 지금 그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들 기준에서 삼성전자 어때요? 실질적인 수익을 내주고 있는 게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올해 들어서의 계좌 수익도 올해 들어서 시장 대비 월등히 높죠. 올해 그 1월 저점 대비해서 30% 올라와 있습니다. 하이닉스는요 5월 달에만 40%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60%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 하이닉스 시가총액 3위짜리 얘 하나만 갖고 있어도 60% 계좌 수익이 나 있어야 돼. 계좌 검사 해볼까요 다? 응? 계좌 검사 해봐. 우왕좌왕 뭐 이거 샀다 저거 샀다 AI 종목 샀다 뭐 반도체 샀다 계좌 검사 해봐. LG전자 마찬가지예요. 10월 저점 찍고 57% 올해 들어서만 50% 찍은 다음에 지금 눌려서의 흐름이죠. 고점 대비 8%나 밀려있어. 짜증스럽긴 한데 이 누적 수급 어떻게 할 거야? 50% 넘게 올라갔다고 눌린 거잖아요. 그죠? 전기가 올해 좀 못 움직였는데 10월 저점 대비해서 얘도 40% 이상. 이게 계좌 수익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LG화학도 굉장히 짜증스러운 그 흐름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시장 대비 약세는 아니야. 대신에 포스코 퓨처엠이 커버해 주잖아요. 올해 들어서만도 커버해 주잖아. 비중은 LG화학이 더 높지만 응? 포스코 퓨처엠하고 LG화학하고 많이 포트폴리오 비중 채울 때는 얼마예요? 포스코 퓨처엠 20%까지 개별 기준에 최대 채울 수 있습니다. 매수 강도 드리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강도 있게 드리고. 응? 결론적으로 이 기준의 흐름에서 재민이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성우할 때 같이 시간에 같이 봐드릴게요. 그 자산 규모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뭐 우리 방에서도 사실상 100억 200억 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어? 뭐 지금 그 자금으로 단타 치는 분들은 제한적이지만은 결론적으로 이제 누군가가 우리 방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시간에 매수에 허매수를 넣는 경우가 있죠. 아침 동시가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금씩 심리를 충격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성화 혜택은 내일까지란 말이에요. 내일까지. 내일이 지나야 단기과열 지정료가 풀려요. 그러니까 내일 뭐 조금 많이 오른다 치면은 이제 한 15,000원 수준에서 끝나는 거고 그러면 한 10% 등락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개장초부터 가파르게 돌려버리면 거래대금이 또 터지면 안 되니까 아마 뭐 내일까지는 쉬엄쉬엄 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뭐 풀렸다고 바로 뭐 상한가 간다 이런 건 아니고 우리는 누적 수급 범위나 이런 부분을 더 해석하면 돼요. 하여 결론적으로 그건 좀 이따 보고 결론 우리 이제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자동차의 기준도 어때요? 얘 40% 이상 올라오고 눌림폭, 기아 50% 이상 올라오고 눌림폭이에요. 말 그대로 눌림폭인 거죠.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 예를 들면 현대차가 잘 기억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영업이익이 얼마였냐면 2020년도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응? 2조 5천억 수준이었어요. 영업이익이. 2조 5천억이어서 그럼 영업이익이 2조 5천억이면 6만 5천 원이라고 기준을 잡으면 그러면 영업이익이 지금 얼마? 13조. 응? 영업이익 2조 5천억 맞나요? 저도 가물가물해.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이게 야 기억력이나 이런 게 다 떨어지는구나 이게. 응? 봅시다. 2020년 영업이익 2조 4천억. 그죠? 2조 4천억, 2조 5천억 뭐 그거지. 지금 얼마? 1조 4천억이. 5배요, 5배. 그러면 예를 들어 농담하는 게 아니라 6만 5천 원 대비 5배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어? 포스코 퓨처엠의 순이익이 2천억 원입니다. 2천억 원, 2,600억. 시가총액이 37조까지 올라오는 현대차가요. 42조짜리가 순이익이 12조에 12조. 퓨처엠이 우리가 갖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 2,600억이고. 근데 얘가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사상 최대치의 뭐 저꼬리 빼고 사상 최대치의 그 실적을 내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실적도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근데 이 6만 5천 원 찍고 있을 때 실적이 2조 4천억 지금 13조인데 두 배 가면 안 되는 거야. 두 배면 큰일 나지. 어? 그리고 정상적인 가격, 저 가격은 코로나19 때문에 비이성적으로 형성된 가격이고 그냥 뭐 12만 원만 잡아요. 12만 원? 12만 원만 잡아도 실적 기준 잡았을 때 기준 지금 여기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투건 들여서 움직일 때 24만 원까지는 당연한 거고 당연히 30만 원 이상의 흐름이 연출돼야 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이런 쪽의 기준에서의 종목을 들여다보는 거고 주력으로 가져가는 거고 거기에 2차 전지를 병행하고 또 IT에서도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을 병행하는 거예요. 지금 결론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상 최대 52주 신고가 찍고 눌림 폭의 기준에서의 IT와 자동차의 비중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IT와 자동차의 비중을 공식적으로 65%를 포트에 이번에 채운 거고 65%입니다. 그리고 얘네 둘을 얼마? 19%를 채운 거고 85%인 거죠. 그러고 나서 현대로템 10%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 5% 동진세미캠 5%. 전체가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25, IT 40, 그럼 65, 그 다음에 19%니까 그럼 현대로템도 5%였네. 하여간에 우리 포트가 어떻게 돼 있어? 잠시만 다시 볼게요. 그렇게 해서 얼마 이게 40, 60 맞죠. 제가 지금 IT 동진세미캠까지 포함해서 40%니까 오케이. 깜짝 놀랐어. 왜 5%가 더 돼 있나? 결론적으로 현대로템이 가장 지금 좀 버거운 상태인 거고 그쪽 빼고 나면 상관이 없는데 현대로템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라 그랬잖아요. 3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 7위였나요? 8위였나요? 어?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7위였어요? 8위였어요? 순매수 기준에. 그리고 이게 지분 기준으로 따지면 7위는 7위. 예? 1100만 주에 9700만 주짜리 1100만 주에 11%를 매집을 했는데 평단도 그렇게 낮은 게 아닙니다. 근데 주가만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감 가져야죠. 이런 건 중기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얘 마찬가지고 신고가 랠리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버슈팅 단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얘는 오버슈팅이 5천만 주 25% 매집되는 가운데서 주력에 대한 자신감 갖고 그 다음 범위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금 쭉 넘기면서 볼 건데 삼성전자의 수급, 하이닉스의 수급, 뭐 LG전자, 삼성전기의 수급, 상장 주식수 그리고 추이 추세, 누적적인 범위, 예? 거래량, 거래대금까지 다 확인해서 대처하시는 거고요. 삼성전기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가 지난해 9월 말 10월 초 저점 대비 또 올해 1월 대비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는 종목군이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손가락 안에 꼽히는 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매집이 돼 있는 업종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집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시장의 모든 자금을 지금 뭐 거의 쪽쪽 빨고 있는 2차 전지의 흐름도 만만치 않죠. 그렇게 해서 단기 수급뿐만 아니라 중기 추세 수급이 원체 긍정적인 주력인 만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대로템이 계속 물량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버거운데 이것도 기준 좀 새로 또 설정을 해드릴게요. 내일. 그렇게 하시고 현대인프라코어 제한적 거래량이라도 편입 설정 범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동시세미캠도 손바뀜 쪽의 해석 부분을 좀 더 열어놓고 보자.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주력주 이외의 종목은 성우하이텍. 오늘도 결국은 수급 논리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외국인이 때려 샀단 말이야. 기관이 판 거에 대해서 좀 짜증스럽긴 합니다만 저게 비중이 어마어마해서 6월 26일부터 한 달이 안 됐잖아요 지금. 그죠? 한 달이 안 됐는데 뭐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썼어요 저거. 860만 주면 외국인이 10% 이상 산 거 혼자. 원래는 전체가 한꺼번에 같이
편입의 기준으로 잡히는 게 더 좋다 그랬죠. 금융투자도 사고 보험도 사고 투신도 사고 은행도 사고 기타 보험도 사고 연기금도 사고 사모펀드도 사고 이렇게 다 사면 좋은데 뭐 아쉽지만 어떻게 외국인 위주로. 그리고 지분 신고가 이쪽에서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5% 이상 지분 신고 아직 안 나왔죠. 나왔나요? 안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안 나왔으면 안 나온 거예요. 그 지분 신고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일단 외국인들 쪽도 한 명이 아니라 좀 분산돼 있는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뭐 시간 내에서 상한가예요. 물량 빼버렸네. 저거 뭐예요? 하셨는데 일단은 그 험해수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얘가 뭐 오늘 시간 내에서 변동성이 확장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밋밋하죠. 특별한 이슈 없는 한. 지금까지 9거래일 동안에 단기과열 지정 예고로 단일가 안 들어가기 위한 눌림목이 나왔는데 오늘 뭐 굳이 돌릴까요? 그리고 이제 내일 그럼 내일 또 밀리냐? 그게 아니라 내일 기준에서는 마지막 날인데 15,000원까지는 크게 뭐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단일가 지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뭐 열어둘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 눌리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 그랬잖아요. 어떤 거? 외국인이 왜 살까요? 공매도가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닙니다. 공매도 대차 물량을 상환하더라도 10% 이상 저렇게 상환하는 기준이 안 잡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수 평균 단가 대비 프리미엄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가격에서 저 물량을 깔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지분 신고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샀냐인데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태에서 실적 모멘텀으로 샀다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이후까지 좀 더 들여다본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의 경우는 거래가 제한 쪽이고 그리고 일단은 수급 범위가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누적이 형성돼 있어요. 한미반도체도 한 8% 정도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쌍끌이 매수가. 그 부분에 오늘의 기준에서는 거래가 제한적인. 그리고 투자 경고 부분이 10거래일 동안에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큰 변동성보다는 제한적인 변동성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절하게 제한적 거래량의 제한적 강세라면은 적절하게 이제 차익 실현하고 일단 나왔다가 거래 터지는 시점을 다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수급이 계속 유입되는 게 확인된다면 손바뀜이라도 그럼 뭐 비중 억지로 정리할 필요는 없겠죠. 그다음 갖고 있는 게 이제 고생하고 있는 루닛. 거래가 이제 터져주고 단기 이평선 위쪽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어 준다면 그렇다면은 뭐 차익 실현으로 비중 조금 조절을 해야죠. 굳이 뭐 손실 보고 조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 거래가 제한적이고 수급이 제한적이다. 그게 확인되면은 확대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얘도 비중이 지금 굉장히 작죠. 그래서 차익 실현 대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루닛 주성 엔지니어링 차익 실현 범위 설정 가능하고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일단 2차 전지가 지금 뭐 LG화학을 제외하고 포스코 퓨처엠과 LNF를 지금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기존의 포스코 DX 정리한 거를 이제 LNF로 설정을 잡은 거고 오늘 기준에 그리고 인터내셔널 쪽은 조금 더 가져가죠. 어차피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 DX나 2차 전지는 포스코 그룹주에 좀 집중하자라고 했는데 하여간은 뭐 DX 물량 정리되고 재편입 못한 상태에서 제로 베이스로 볼 거예요. 추가적으로 강세를 띄면 뭐 위에서 따라붙을 거고. 그리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DX처럼의 오버슈팅 나올 수 있다. 또 포스코 피처엠의 수주 공시가 나오면 또 거기에서 동반적인 변동성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대처를 할 겁니다. 됐죠? 그럼 한미반도체 루닛, 주니성 엔지니어링은 좀 짧게 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는 한 차익 실현하지는 않을 거고 당장의 기준에 그럼 상호하이텍은 보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자. 내일까지의 기준에서 이제 단일가 매매 지정 안 되고 나면 해소가 되니까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그 이후의 변동성을 한번 보자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종목이 없어요 우리가 LNF까지의 기준. 나머지는 종목이 없는 상태고 얘는 주봉으로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코프로 BM이든 에코프로든 금양이든 또 이수페타시스든 포스코 엠텍이든 코스모 그룹주든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P&T든 다 들여다보긴 할 텐데 변동률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변동률이 뭐 코스모학 같은 경우도 하루 급등 또 하루 조정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큰 변동이 나오니까 심사숙고해서 차분히 대처를 해드릴게요. 예. 홈매수. 예. 자, 지금 그 총 인원이 강연회 신청 인원이 오늘 또 이제 그 신청을 누가 해주셨죠? 몸이 안 좋으니까 이 필명도 기억을 제대로 못해. 그렇게 해서 이제 강연회 신청을 또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해서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8분인데 아마 오늘 예전 회원님 병원 원장 선생님이신데 아마 오실 거예요. 오시게 되면은 7분 자리가 남습니다. 예? 그분도 한 20년 되신 분이세요. 20년 되신 분이신데 하여간에 이번에 연락이 됐고 아마 오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저녁에 확정이 되면 그럼 자리가 7개뿐이 안 남아요. 지금 총 30분밖에 못 오십니다. 그래서 이 그 오늘도 방송 그 원고 보시면은 대단했죠. 지금 그 검색기 쪽에서 나오는 종목군들로 많은 분들이 이 수익 기준 뭐 잡아가시고 그러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못 잡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특히 유료 회원님들이실수록 더. 그리고 지난 4월에 오신 분들이 또 오세요. 응? 김대박 선생님께서도 4월에 오셨었고 그분들께서 또 오신다고 지금. 지금 PC 버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인데다가 받으셔야 되고 15시 PC 버전을 또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PC 버전을 한 번 받으면 평생 쓴단 말이에요. 아니 막말로 PC 버전 그 농담이 아니라 무슨 뭐 1억씩 받고 팔아요. 윤정도 거 말고 자기네 거 말도 안 되는 그 검색식 갖다 놓고. 응? 우리는 이렇게 매수, 매도, 진입, 재진입 다 신호 나오잖아요. 탈퇴, 재진입 다 나오잖아요. 그 재진입 나오고 나서 또 상한가 또 들어가고. 포스코 피처는 뭐 난리가 난 거죠 사실상. 응? 얘네들부터 먼저 봐요. 7월 3일 날 에코프로 뜨고 22% 올라가고 에코프로 BM 26만 원대. 에코프로는 78만 원에 뜬 거예요. 82만 원이 아니야. 저게 이제 모바일 버전인 거고 PC 버전은 78만 원에 또 금양 62,800원에 12만 원 수준까지 가죠. 그러니까 이런 그 수익 범위들 상한가 종목들 1조 이상짜리 상한가 종목들 다 잡아가시란 말이에요. 11일 날 포스코 DX 얼마야? 17,420원. 12일 날 포스코홀딩스 41만 4,500원. 요거 얼마? 51만 7천원 찍고. 그 다음에 13일 날 대박이죠. 한미반도체 상한가에 맨 밑에 보시면 포스코 DX 22,200원. 오늘 얼마? 31,500원 이상 찍었죠. 요거를 가져가시는데 요거는 뭐라고요? 요건 모바일 버전. 그리고 PC 버전 이렇게 매도 사인까지 나옵니다.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저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기준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요게 PC 버전 이게 이제 모바일 버전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캡처할 수 있는 화면이라고 한다면 PC 버전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 매도가 나와요. 매수 또 탈퇴가 되면은 뭐 탈퇴 또 재진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보시고 얘가 언제 떴는지 확인하시고 그러고 나서 지금도 진입 설정할 수 있는 구간인지도 가늠해 보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도 이렇게 13시 방송에서 갖고 나왔을 때 루닛이 13만 원 6월 20일 날 6월 마지막에 저거 얼마 찍어 20만 원 찍죠. 루닛이. 포스코 DX는요 14,000원대 더블 났네. 결국은 더블이네. 그죠? 더블.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7월 11일 날 기준에 얼마? 17,420원. 10일 날 기준에도 또 13일 기준에도 화수목 다 뜬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13일 날 기준에도 이렇게 뜨고
이거 23,000원에 화면 나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찾기가 1시간 내에 화면이 있으니까. 그리고 올라가서 24,000원, 25,000원, 26,000원 하는 화면들이 있어요. 현재가 화면이. 그것도 몇 장 더 잘라서 주시고. 이날 결국 27,000원 찍습니다. 이런 식으로 탈퇴 신호도 나오고. 자, 결론 종목 검색기 받아가시고 PC 버전 받아가시면 평생 무료로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도 전략까지 함께 병행하셔서 배워가시면 충분하시리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번 교육은 교육이 아니에요. 사용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TS 사용 설명, 또 HTS, MTS 사용 설명, HTS 다운 받으시고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또 아까 매도 전략까지. 그리고 이런 거는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을 제가 별도로 또 해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4시간 4명의 강사로부터 4명 5명의 강사로부터 4시간 동안에 HTS, MTS 사용 방법 배우시고 식사하시고 또 맛있는 거 더 드시고, 이게 이제 1기 30분 참여하셔서 진행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요건 뒤에 디프리 장소 올라가서의 기준이 있고.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 주시고요. 전화 주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려웠잖아요. 사실 변동성도 턱 커지고 밀려 내려갈 때 훅 밀리고 오를 때 빠르게 오르고. VIP 방보다는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오셔서 함께 하실 것을 고려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영상 올려드리고 스트리밍 방송도 같이 작업을 해드릴게요. 시간의 기준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시간의 지금 현재 거래대금 상위 시간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시간에서도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는 거예요. 상승률 상위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거래가 실리지 않는 상승률 상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래대금 상위 보시면 최상위만 보면 돼요. 밑에 있는 종목도 그렇게 의미 없어요. 나무 기술 이런 거 볼 거예요? 우리는 필요 없잖아. 이런 거 안 보잖아. 결론은 HMM이 추가적인 강세를 띠는데 거래대금 조금 모자라요. 더 들어와야죠. 금량도. 그리고 2차 전지 가격 반발력이 이제 좀 강도 있게 나와주기를. 그리고 LNF도 좀 일부 가격 반발력을 형성하고 있네요. 자, 내일 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방송 마무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